금괴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미국이 향후의 기축통화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정책에 새로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미국 달러와 위상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파급 효과만 딱 던져진다면 금값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안할 것 같다. 근데 지금 세계 경제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어느 경제가 좋다는 겁니까? 좋은 경제가 없잖아요. 그럼 미국은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국 국민들 먹여 살리고 재정적자 삭감하고 해야 되는데 관세 때리겠다,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글쎄요, 세계 경제 좋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되죠? 미국이 미국 시민들을 아니면 글로벌 시민들을 국가를 상대로 해서 폰지 사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박사님, 요즘 지금 자 이제 뭐 2025년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작년 12월부터 시작됐던 어떤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이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네. 미국은 예. 이제 이제 11월 초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으로 결과가 나온 이후에 네. 이제 정식 취임은 1월 20일 날 있었고요. 그렇죠. 1월 20일 날 있었으니까 뭐 이번 이제 다가오는 일요일까지 해야 칼렌더대로 딱 3주를 채우는데 그 전에도 참 세상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좀 뭐랄까 지금은 무슨 급락의 두려움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만 이렇게 네. 변동성이 좀 커져 있고, 예. 요즘 지금 그러면 금융이나 경제 통틀어서 지금 어느 쪽에 집중하고 계세요? 제가 아마 지금 이준우 소장님하고 하는 이 방송에 네. 처음으로 제가 말씀 오늘 드릴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요? 예, 기대됩니다. 오기 전에 이제 미국에 있는 제 아들 녀석하고 통화를 좀 했습니다. 예. 그 데이터 센터에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잡 마켓이 어떠냐, 예. 그리고 미국 내의 어떤 AI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뭐 딥식 이후의 파급 효과,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3주를 맞이해서 미국의 전반적인 분위기, 어허. 이런 걸 제가 물어봤어요. 예. 근데 상당히 좀 낙관적인 견해보다는 이렇게 보수적인 그런 견해를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 닮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친구는 미국 현지에서 직접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컴퓨터를 다루는 업무에 일을 하고 있으니까 좀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준수 소장님 프로그램에 나오기 전에 네. 혼자서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떠올린 게 2005년 상황이에요. 2005년? 2005년에 제가 주정부 공무원을 하고 있다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워싱턴 분소장 제안을 해서 예. 제가 삼성경제연구소로 돌아옵니다. 예. 돌아올 때에 이제 이렇게 형식적인 뭐 또는 공식적인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면접. 예. 그 면접 날 제가 소장님한테 임원분들 계시는 데서 예. 2005년 5월 23일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삼성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소장님한테. 예. 네. 마지막 5분 남았을 때 미국 경제 전반에 대해서 한번 요약해서 네. 내용을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5년 5월 23일 날 현재 제가 보는 미국은 금값이 온스당 2,000달러까지 2년 내에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제 금값 얼마 할 때쯤인데요? 금값이 그 당시 하면 600에서 900불 사이일 겁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을 못 하는데.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준수 예. 소장님도 준비하고 계실 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부 다 깜짝 놀라죠. 근거가 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연방이 아니었고 주정부 3개.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미네소타, 위스콘신, 필라델피아가 있는 펜실베니아주 이런 쪽에 주정부가 파산할 뱅크럽 할 위기에 있었어요. 주정부가 파산한다? 주정부가 들어보시지 못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주정부의 재정이 그만큼 열악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 당시가요? 그 당시가. 근데 이 세 개의 주정부의 입장이 만약에 파산할 정도면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될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거든요. 박사님, 조금 벌써 2004년이라 하시니까 20년 전인데. 20년 전이죠. 그때 그럼 미국 대통령이 누구 때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2001년도에 끝났으니까. 아니. 1998년부터 91년부터 5년까지 예. 조지 부시고였고요.
그다음에 아들 부시. 아들 아니요 아버지 부시. 아버지 부시. 아버지 부시. 아, 그렇죠. 예. 아버지 부시였죠. 아. 그다음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었죠. 클린턴이 2번 했고. 2번 했죠. 네. 그래서 2001년도에 아마 클린턴이 임기를 마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2번 했으니까 1993년부터 2001년까지 빌 클린턴 대통령이었고 뒤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2002년부터 또 8년간을 조지 W 부시가 했죠. 그래서 2008년도 서프라임이 터졌고 맞아. 오바마 오바마가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취임을 했고. 예. 그래서 2001년도가 클린턴 대통령 임기 마치고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가 예. 시작하던 때니까 예. 2008년 서프라임 나기 3년 전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나중에 또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기준금리가 네. 클린턴 대통령 때 급전직하를 합니다. 임기 마지막에. 기준금리가. 그래서 그런 뭐 요인들 나중에 뒤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는데 금값을 제가 그때 온스당 2,000달러까지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다음에 주정부 공무원들의 해고가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주정부 공무원 미국 공무원은 두 종류가 있는데 평생 공무원 그리고 언제든지 사퇴를 해야 되는 정치적인 입장이 바뀌면 뭐 그런 두 종류의 공무원으로 나누는데 지금 상황이 이 오버래핑이 돼요. 이 차트를 제가 지금 아들한테 부탁해서 하나를 받아왔는데 네. 이 문서가 뭐냐면 요즘 한창 그 언론에서 나오는 deferred resignation이라 그래서 희망퇴직. 아하. 그러니까 미 연방 정부의 인사부에서 전 관련 부처에다가 던진 메일이에요. 희망퇴직을 받겠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예. 한 400만 명 되는데 미국 정부가 예상하기에는 한 5에서 10%는 희망퇴직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 2만 명 정도 했다 그러거든요. 희망퇴직 지방퇴 신청자가. 네. 2월 10일 날 만깁니다. 이제 이게 만료가 돼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9월 달까지 급여가 그냥 나가는 걸로 하고 원격 근무, 재택 근무를 하는 사람은 계속 재택 근무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와 있는데 요 문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게 컨펌된, 픽스가 된 내용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기관은 3개월만 주고 어떤 기관은 6개월치만 주고 급여를? 급여를 일을 안 하더라도 예. 희망퇴직을 하는 네. 거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신청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포장이 되냐 그러면 닷지 정부의 효율성 강화라는 단어로 표장이 됐잖아요. 어쨌든 그래 됐던 2005년 상황하고 비슷해요. 제 느낌에는. 공무원을 일단은 좀 이렇게 재정적인 문제건 어쨌건 솎아내려고 하니까 지금 미국 재정 적자 규모가 GDP 대비 한 95에서 99% 정도 되거든요. 예. 아마 트럼프 정부 때는 103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준비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그 내용이었어요. 여기 네모가 두 개 있잖아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미 연준금리 변화 추이. 요 2001년도 첫 번째 네모칸 끝부분이 2001년도 클린턴 대통령이 마칠 때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훅 떨어지잖아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부시 대통령 때는 다시 경제가 살아나는 듯 보여서 올라가죠, 금리가. 그러다가 2008년도에 서프라임 위기가 왔을 때 그 회색으로 된 부분이 서프라임 위기 당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툭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 녀석이 그래요. 아빠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사실은 빌 클린턴이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왜 그러니까 봐봐 빌 클린턴 때 금리를 이렇게 떨어뜨려 놔버렸잖아.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집을 사라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실 서프라임이 시작이 된 거야. 파생 상품이 나오기 유행이 된 거야. 그러면서 조지 부시 때 아들 때 결국은 2008년도 이 위기를 맞이하게 된 단초는 빌 클린턴이 줬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미 연준 기준금리도 내려가려고 하는데 관세로 인해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발목이 잡힌 상태. 연방 공무원을 해고하겠다는 상태. 그다음에 금값을 보니까요. 뒤에 보시면은 제가 두 개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 막대기를 두 개를 그려놨습니다. 요 녹색으로 돼 있고 하나는 청색으로 돼 있는데 그 보시면 2001년도에 클린턴 대통령 임기 마지막 금값이 한 800불, 700불 정도 규모였잖아요. 그게 지금 계속 올라가기 시작해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끝날 때쯤 되면은 이게 1,500불 이상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금값이 이 온스당 1,500달러 이상에서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녹색바 위에서. 예. 그럼 이게 언제 다시 내려올 거냐라는 질문을 이제 던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2006년도와 2008년도 워싱턴 DC에 있을 때 네. 조지 스티글리츠 교수하고 나눈 대화 중에 네. 한번 몇 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브루킹스 연구소가 제가 있던 피터슨 II에 바로 2차선 도로 건너면 있거든요. 어허. 그래서 제가 이제 스티글리츠 교수한테 지금 뭐 서프라임 때문에 난리인데 어떤 생각이냐 그러니까 스티글리츠 지나가는 말로 네. 유엔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받았다는 거예요. 연구 프로젝트를. 예. 그 연구 프로젝트가 뭐냐면 향후 금본위 제도로의 회귀를 하게 될 경우에 파급 효과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도 서프라임 위기가 났을 때 네. 나기 전에 한 몇 개월 전에 스티글츠 교수에게 유엔에서 던져준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향후의 세계 경제가 금본위 제도로 돌아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될 거로 보느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라. 연구를 해달라. 음. 여기 세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각 대통령 때 보면 요 이제 짙은 청색 그다음에 갈색 조 바이든일 때 금값이 어느 정도 올라갔는가 이렇게 놓고 언제 제일 많이 올라갔는 걸로 보이세요. 조지 부시 대통령 때 제일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나 빌 클린턴 대통령 때는 금값이 변동이 별로 없었다고요. 그러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금값이 올라갔고 예. 그다음에 여기에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서프라임 위기가 나면서 금값이 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지금 이런 경제 정책을 내던지는 상황에서 금값이 이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처럼 이렇게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왜냐 그러면 달러도 지금 불안하고요. 예. 세계의 기축 통화라고 잡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라고 놓고 보니까 여기 보시면 다시 요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1950년 때는 아시다시피 금본위 제도였잖아요. 고정환율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값 변화가 거의 없었죠. 예. 그러다가 요 제일 밑바닥에 있는 요 지점이 예. 언제쯤으로 추정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이진우 소장님께서. 잠깐만요. 네. 거기가 예. 한 65년, 70년 그 사이. 70년입니다. 70년. 딱 정확히 70년입니다. 왜 70년이었느냐? 예.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때가. 예. 그러면서 70년에 바닥을 찍고 치고 올라가면서 1100불대에 올라가게 된 게 1975년입니다. 어허. 정확하게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된 때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미국 달러화로 갈 거냐, 다시 금본위 제도로 갈 거냐, 은본위 제도로 갈 거냐, 대체 세계 기축 통화를 뭐로 할 거냐? 세계 경제가 막 흔들렸잖아요. 그럴 때 금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갔냐 하면 1980년입니다. 2,800불까지, 2,657불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세계가 결정을 했죠. 프라자 합의도 있고 이제 달러화의 기축 통화로 결정을 하고 자유변동 환율 제도를 택하면서 환율에 대한 파생 금융 시장도 생기고 금리에 대한 파생 금융 시장도 생기면서 안정이 되면서 하얀 곡선을 그려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빌 클린턴 대통령의 임기 1998년에서 2000년 그 사이에 요 사이에 금값이 바닥을 찍다가 다시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네네네. 올라가서 마침내 파란색 바를 뚫고 천정을 뚫고 올라가서 두 번째 녹색 바에서 지금 계속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 달러와 위상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파급 효과만 딱 던져진다면 그게 주식시장의 버블 붕괴가 됐든지 아니면 또 다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버블 붕괴가 됐든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부작용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든지 세계의 어떤 질서상의 문제가 생긴다면 금값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안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금선물을 가격을 봤거든요. 네. 금선물 가격 보여드릴게요. 지금 2025년 4월 달께 가장 익스플로레이션 만기가 되는 이제 최근 건데 여기 최근월물. 보시면 최근월물. 예. 보시면 라스트라고 하니까 이제 종가지 않습니까, 그죠? 시고 종저 이렇게 돼 있는데 종가가 어떻게 됐냐면 2027년 6월 달까지
2,799달러에서 3,100달러로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앞으로 금의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그렇게 떨어질 가능성은 없는 것 같이 보인다. 지금 선물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예. 2년 후까지. 예.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면 2005년도 제가 경험했던 주 정부의 파산 가능성, 다시 말해서 공무원들의 해고 가능성, 지금 연방 정부 이야기로 바뀌었거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그 다음에 금 가격에 대한 어떤 그 불확실성, 그러니까 금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불확실성. 네. 이 문제가 지금 오버래핑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경제 상황이 말씀 주셨던 내용처럼 대공황, 대불황은 아니겠지만 또 다른 뭔가 하나가 터질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라고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앞으로 1, 2년 안에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오늘 하고 소장님 뵈러 왔습니다. 왜 한숨을 그렇게 쉬세요? 왜 또 처음부터 예. 왜 또 겁을 주십니까? 아니 겁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들 좋다고 할 때. 이제 뭐 새롭게 또 AI가 뭐 생산성을 높이고 해서 또 이렇게 그거 가고 미국은 뭡니까 뭐 물가도 적당하고 뭐 이렇게 경기도 뭐 골디락스라서 따뜻 뭐 뜨뜻미지근하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제가 전혀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잠깐만 지금 네. 놀라운 게 예.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인포맥스 화면에 나오는 금선물 차트거든요. 네, 연결 차트인데 네. 이걸 맥시로 하면 지금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자료가 있구나. 아까 예. 박사님 보여주신 거에는 이 앞에도 예. 이 무렵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예. 제 생각은 예. 아니 지금 보면 이게 월간이고 네. 이게 지금 위클리고 예. 우와. 그다음에 이게 이제 데일리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 네. 지금 2876이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 2,900불도 찍었네요. 그렇죠. 근데 제 얘기는 네. 지금 이 2,600, 2,800하고 네. 아까 그 박사님 자리에 나오는 옛날 그 1900 몇 년도? 아까 1998년도요? 아니 98년도가 아니고 2000년 이전에 한번 예, 1980년. 1980년도에 2,600, 2,800불하고 지금 2,600, 2,800불은 이거 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감안을 하면 이거 인플레이션 감안해서 나온 가격입니다. 예. 그게 예. 지금 인플레이션 다 어자스트 해가지고. 어자스트 한 차트예요. 한 차트입니다. 그러면 이 네. 차트도 맞네. 이 예. 차트는 그냥 명목으로 본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그거 하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또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차트라고 본다면은 일종의 뭐 실질 금값이라 할까 뭐 그런 식인데 네. 예. 저 정도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전고점도 열고 더 가느냐 그렇죠. 이 문제네요. 그렇죠. 주식 차트로 보면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 그게 앞 40년 전이었고 그래서 금이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의 의미는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예. 1985년에 프라자 합의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프라자 합의가 나오게 된 10년 전에는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75년부터 85년의 그 10년 세월 속에 예. 세계 역사 속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자유변동 환율 제도 하에서의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실험이었거든요. 이게 안정화될 수 있는가. 수많은 어떤 안전장치를 만들었어요. 그게 잘 아시지만 금리 선물, 환율 선물, 그래서 금융 선물이 많이 소개가 됐거든요. 1980년 초반 때부터. 그러다가 이제 금값이 이렇게 안정이 돼가지고 미국 달러와도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하는구나 해서 쭉 내려오면서 98년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아시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롱텀 캐피탈 사태를 거치면서 다시 2001년부터 금 가격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리고 지금 더 이상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녹색 바 밑으로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모습. 네. 이게 지금 몇 년이 지났냐면 거의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되는 추세 속에서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갔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저 왼쪽 박스가 빌 클린턴이고 오른쪽
네모가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 두 대통령일 때의 금리 인하,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이 추세와 달러와의 가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2025년 마치 난카이 지진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확률이 플러스 마이너스 뭐 95% 1%다. 95% 플러스 마이너스 1%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5년 안에 일어날. 그럼 저도 생각에 앞으로 이 금값이 상당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트럼프 정책이 나중에 뒤에서 말씀 주시겠지만 관세 무역 정책, 지정학적인 어떤 불확실성 요인 여러 가지가 지금 어떠한 일관성 없이 튀어나오는 것들이 뭔가 브릭스가 또 이쯤에서 뭐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한다느니 마느니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정상적인 건 아닌 것 같다. 그럼 이 즈음에 주식시장의 버블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대부분 세계 경제의 대불황, 대공황은 주식시장의 그 콜랩스, 파괴에서 온 게 아니라 예. 그 전에 부동산 시장이 붕괴를 해버립니다. 예. 근데 이미 중국 부동산 시장은 붕괴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네. 그래서 저는 뭐 전병서 소장이나 여러분들은 중국 경제가 괜찮다라고 하지만 미국 일각에서는 11조 달러에서 13조 달러의 부실 금융이 발생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 6조에서 7조 달러의 서프라임 파생 상품으로 인해서 저 호들갑을 떨었는데 중국이 11조에서 13조 달러를 가지고 저거 어떻게 극복하지? 그러면 저 부동산 시장은 누가 막아주지? 그러면 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괜찮을까? 또 일반 부동산 시장은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부동산 시장이 지금 녹록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좀 우리도 안 좋죠.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그게 만약에 주식 시장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글쎄요, 대불황이나 대공황은 시나리오 상에 하나 넣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도 이 관련 뉴스를 갖다가 최근에 접하셨을 것 같은데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네. 최근에 이제 세계 금괴가 네. 런던에서 뉴욕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속도가 금태환 정지 이후 그 가장 빠른 것으로 평가될 정도로 예를 네. 들어 지금 코맥스에 보관된 금괴 재고가 3천만 트라이온스라고 하는데 이게 네. 작년 11월 초 후에 3개월 만에 1220만 온스가 들어와서 3천만. 그럼 속도 엄청나네요, 이게. 지금 이 뉴스가 지금 뭔가 좀 뭐 시사하는 바가 있을까요, 박사님? 이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이 작년 초에 네. 잘 아시죠? 비트코인 ETF 했고요. 예. 중반쯤에 이더리움 ETF 시장 열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몇 개 사고가 터진 것도 있어요. 저 아들내미가 이야기를 하던데 네. 개인이 미국은 개인 거래소도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프라이빗 익스체인지도 있으니까 몇 개 사고가 터졌대요. FTX 같은 데서 사고가 터졌대요. 그런데 금괴가 움직이고 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원래 거시경제의 시작은 영국이었지 않습니까? 케인즈. 네.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트라이온스라고 하는 게 3.1043467,8인가요? 그 그램입니다. 그러면 3천만 트라이온스라고 하셨으니까는 3 곱하면은 얼마입니까? 9천만 그램이거든요. 예, 예. 9천만 그램이면은 이거를 1000으로 나눠버리면 몇만 톤이 움직였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8,770톤인데 이 정도가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는 글쎄요. 미국과 영국이 뭔가 하나를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EU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영국은 빠져 있거든요. 영국은 뭐 EU가 아니니까. EU가 아닌데 아니다. EU는 되는데 유로존이 아니구나. 유로존이 아니고 EU 회원은 회원국이죠. 네, 네, 네. 그러니까 EU국인데도 불구하고 브렉시트를 했으니까 일단은 빼가지고 있는데 영국은 관세 부과하겠다고 막 난리를 쳐도 시큰둥이 한 것 같아요. 영국이. 그래서 뭐 음모론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 예.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그러면 영국과 미국이 뭔가 꼼지락꼼지락 거리고 있는 게 있을 게 아니냐. 그게 뭘까? 금괴가 그 정도 옮겼다 그러면 미국이 향후의 기축통화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 정책에
새로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니 뭐 이렇게 유튜브 상으로는 벌써 몇 년 됐습니다. 이렇게 간간히 언젠가는 결국 지금의 이 피아트머니 시스템으로는 각 국가들의 그 어떤 부채도 네. 재정 재정 적자도 결국 뭐 해결 안 되니까 어느 날 네. 갑자기 이거 그냥 매듭이 이렇게 풀다 안 풀리면 그냥 잘라버리는 수밖에 없듯이 이것 결국 또 근본이제로 가는 소리는 예전부터 돌아다녔어요. 그게 제가 뭐 유튜브에 나가서 그렇게 묘사를 해드렸어요. 그 우리가 지폐를 법정화폐라고 지폐를 막 네,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진짜 법정화폐인 줄 생각을 하는데 종이 조각이잖아요. 은밀하게 말하면. 네.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정부나 중앙은행이 대국민을 상대로 하는 폰지 사기의 일종이라고 봐도 돼요. 예. 그러니까 돈이 아닌데 우리가 법적으로 약속을 할게.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 1달러에 들어가고 링컨 대통령 뭐 5달러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약속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쓰긴 쓰는데 그게 뭐 가치를 담고 다니나요? 실제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와 다를 게 뭐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시비를 거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프라임 사태 이후에 미국이 6조에서 7조 달러를 풀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풀었다는 의미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들이 오셔가지고 한 30만에서 100만 정도 근무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급여를 한 달에 200만 원씩 받아서 네. 이 돈을 달러로 바꾸든지 자국 통화로 바꿔서 갖고 나가버리잖아요. 송금을 하잖아요. 예.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통화 M2가 부족해지는 거 아니에요. 바꿔서 나가버리니까 우리 또 계속 발행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그 허수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부동산으로 6조 달러에서 7조 달러가 공중 분해가 됐는데 예.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메웠단 말입니다. 예. 잘 메워놨는데 코로나에 또 갖다 퍼붓단 갖다 또 말입니다. 부었죠. 그러면 이 돈의 가치는 정부 입장에서는 적자라는 아주 고상한 텍스트북, 교과서 터미놀로지 전문 용어로 표현이 되지만 나쁘게 딱 로빈슨 크루소의 입장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외딴 섬인 로빈슨 크루 전부 폰지 사기 당하고 있네 이거예요. 왜냐? 아니 제가 언제 돈 찍어내라 그랬어요. 그 왜 돈 찍어내면 그 누가 막아내야 돼요? 제가 막아내야 되잖아요. 시민들이. 근데 정부는 재정이라는 의미로 계속 찍어내는. 근데 그 재정이 법인세도 걷어들이고 소득세도 걷어들이고 경기가 좋아가지고 다 걷어들인다 그러면 문제가 없죠 사실은. 근데 지금 세계 경제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어느 경제가 좋다는 겁니까? 좋은 경제가 없잖아요. 그럼 미국은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네. 세계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국 국민들 먹여 살리고 재정적자 삭감하고 해야 되는데 관세 때리겠다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글쎄요 세계 경제 좋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조금 제가 냉소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미국 시민들을 아니면 글로벌 시민들을 국가를 상대로 해서 폰지 사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생각도 들어서 해봤어요 제가. 결국 우리 곽 박사님 오늘은 결국 폰지까지 나와버렸는데 사실 이 주제 네. 도대체 돈이란 무엇이고 화폐란 무엇이고 아 그렇죠. 그걸 아셔야죠. 요게 보면은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잠 잘 안 올 때 네. 요걸로 조금 생각하다 보면 이게 답이 없다 보니까 그냥 에이 잠이나 자자 싶어서 잠이 잘 오는데 예. 우리 지금 정세훈님이 그러세요. 화폐는 정부가 보정을 써주니 가치를 보장해 주는 거죠라고 하셔서 예. 이게 우리 이제 일반적 상식적인 그럼요. 근데 법정 화폐가 유통될 수 있는 그겁니다만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 달러나 뭐 조지 워싱턴을 비롯해 가지고 대통령 얼굴들이 쭉 이렇게 액면마다 찍혀 있는 미국 달러나 우리 뭐 세종대왕님 아니면 신사임당 뭐 이렇게 퇴계 선생 뭐 이렇게 찍혀 있는 우리 한국은행권 지폐나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보정을 수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이 보정도 우스운 게 예. 짐바브웨 달러 한번 생각해 보니까 1 다음에 뭐 0000이 몇 개 붙는지 몰라갖고 뭐 10조 짐바브웨 달러 가지고 그거 계란 한 개를 못 사 먹더만요. 그 10조 짐바브웨 달러인가 그거 갖다 이만큼 들고 가야 무슨 뭐 계란 한 줄 사든가 하는 그리고 또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처럼 돼버리면은 낙엽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방금 그 두 가지의 말이 들어가셨어요. 인정한다는 말에. 인정. 인정. 네. 하나는 정부가 보증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겠어요. 우리가 뭐 인정해 주니까. 자, 그럼 정부가 보증을 근데 어느 한다고. 순간 정부가 쌩깔 수도 있겠는데요. 제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정부는 누가 먹여 살리는 거예요? 우리 세금으로 하는데. 당연하죠. 그러니까 생색이야. 근데 동서는 저가 다 내고. 사토시 나카모토나 이런 친구들 또는 에론 머스크가 보는 정부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런 어떤 그 소위 중앙에서 해야 될 네. 역할에 대한 그것에 대한 개념적 혼돈의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게 지금 달러의 기축통화의 지위에 이상한 징조가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물음을 제가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진우 소장님께 시진핑 주석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11조 달러에서 13조 달러까지 부동산 개발업자 헝다오나 네. 그다음에 백예위엔이 예. 망해가지고 예. 미국처럼 막 위안화를 찍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예. 어떻게 문제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찍어내야지 어떻게 우리도 찍어내야지 미국처럼 막 찍어내실 수도 있죠. 그러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 그렇게 가치가 날아간 것, 산화된 것을 정부가 찍어내서 메운다는 것을 메워졌다라고 표현할 것인가, 메워질 것이라고 표현할 것인가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예. 메워지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메워질 거를 약속을 받고 약속을 하고 돈을 발행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시민들이 국민들이 그 메워진 싱크홀이 난 부분을 메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뭐로 메울 거냐 이거죠. 중국도 저러고 있고 미국도 저러고 있고 그러면 은행이라고 하는 화폐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잖아요.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여기서 100만 원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A은행에다가 10만 원 지준금 떼고 90만 원 가지고 또 B은행, C은행, D은행 계속해서 10% 떼면서 나눠주고 있으면 이 돈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면 유동성이 함정이 안 걸리죠. 네. 유동성이 막히지가 네. 않죠. 근데 네. 어느 순간에 누군가 배신에 의해서 딱 끊겨버리면 돌고 돌았던 돈들이 전부 다 말씀하신 대로 휴지 조각,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게 돼버리잖아요. 가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 화폐의 개념에 정부가 보증한다는 개념이 예. 정확하게 뭐냐? 금이 많다는 의미냐? 은이 많다는 의미냐? 비트코인이 많다는 의미냐? 뭘 담보로 갖고 있다는 말이냐? 그 나라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국민의 수를 말하느냐? GDP를 말하느냐? 그러니까 구체적인 게 없잖아요. 금 이런 거 빼고는. 그죠? 그럴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폰지 사기가 이거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폰지 사기죠. 개인이 하면은 진짜 완전한 폰지 사기고. 네. 예. 그러네요. 뭐 미국이 됐건 어디가 됐건 국채를 발행해요. 그래서 그거 하는데 그걸 우리가 하면서 이자 이제 네. 받을 생각으로 이제 투자하고 적어도 미국 국채 정도면 뭐 일본 국채 정도면 우리나라 포함 한국 정부가 찍어낸 국고채 정도면 부도야 나겠느냐. 네. 어디 허술한 회사가 어리버리한 데서 찍어낸 회사채 같은 거하고는 다르다. 네. 현 차원에서 했는데 결국 국채 차원에서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담보는 이거 나중에 이제 뭐 3년짜리가 됐건 30년짜리가 됐건 30년짜리가 되면 30년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원리금 갚을게. 그렇죠. 뭐로? 앞으로 들어오는 세금 갚고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또 우리가 뭐 그러려니 하고 인정해줘서 그런 거고. 예, 예. 그럼요. 그 우리가 앞으로 만들 세금이라고 하는 게 기업은 법인세 내고 상속세 내고 양도세 내고 증여세 내고 우리 개인도 근로소득세 내고 상속세 내고 양도세 내고 그 세금으로 굴러가는 건데 그러면 경제라고 하는 개념 아닙니까? 네. 이 경제라고 하는 개념이 글로벌 경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모든 서플라이 체인과 밸류 체인이 얽혀 있는 상태에서 선순환되어서 돌아간다면 네. 아까 말씀대로 지준불 떼고 지준율 떼고 지준율 떼고 돈이 계속 도는 가운데서 또 돈이 공급이 되고 하는 거면은 괜찮은데 어떤 가치 창조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순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딱 끊어져 버린 순간이 되면 이제 나머지 국가들은 나죽소 한 순간이 오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 시대에 필요한 기술이 AI라고 하는 기술이 들어가서 이런 끊어진 부분을 이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금의 어떤 리얼텀을 네. 이렇게 향상시킬 수가 있겠는가. 노미널 텀이 예. 아니라.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AI라고 하는 게 상당히 어떤 가치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 AI의 가치를 뭐로 매기느냐. 이제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잣대가 되겠죠. 그러면 박사님 보시기에 금은 이어서 점초량 안 꺾이고 더 튈 수도 있다. 저는 더 튄다고 봅니다. 저는 금본위 제도 이야기가
언젠가 한 번은 트럼프 임기 내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한은 외환 보유고 이렇게 구성 비율 볼 것 같으면 우리는 금을 너무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너무 신경 안 쓰죠. 저도 숫자를 깜빡 네, 지금 네, 잊었는데 네. 최근에 많이 모은 나라가 중국이었고요. 예. 지금 모으기 시작하는 나라가 이제 인도고요. 인도. 예. 그래서 금 모으기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외환 보유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 보유량이 중요해지는 순간이 온 것 같아요. 하다못해 우리 민간에서 좀 이래저래 있던 금은 2008년 금 모으기 운동하면서 많이 나가버렸고. 많이 나갔죠. 예. 아니 그러면 금은 그렇다 치고 여기 또 궁금해요. 가상화폐 시장이 네. 작년에 이제 한참 그 대선 랠리가 펼쳐지고 있을 때 트럼프 진영에서 먼저 치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아주 뭐 권력이 실사를 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도 도지 코인, 뭐 시바 코인 이런 거 갖고 좀 네. 장난질도 많이 쳤고 예. 그래 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공약 상황에서 우리는 가상화폐 인정해 네. 앞으로 뭔가 하나의 분야를 만들 거야라고 하서부터 급등이 나왔고 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확정되고 나서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10만 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11만 불 근처까지도 가고 했습니다만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지금은 또 이제 9만 4천 불, 9만 5천 불, 10만 불 아래란 말입니다. 네. 뭔가 폭발적으로 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 쭉쭉 뻗어나가지도 못하고 제가 받는 느낌은 아직은 할 일이 많아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뭔가 지금 뭐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딱 손에 잡히는 건 안 보인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를 저는 뭐 화폐 개념으로는 이해를 하지 않고 에셋 또는 에퀴티 이런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튤립 버블하고 암호화폐의 버블을 이렇게 비교를 해드려요. 네. 튤립 버블은 네덜란드의 국한에서 일어난 버블이에요. 즉 그러니까 글로벌라이즈가 되지 않은 일종의 에셋 버블이었어요. 예. 근데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라이즈드 된 또는 될 수 있는 지금 하나의 에셋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 수요의 시장만 존재한다. 따라서 시장의 기본 원리인 수요 공급 원칙이 맞지 않는 투기적 요인이 가미가 된 상당히 위험한 화폐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2억 명이 거래하고 있다면서요, 비트코인을. 누가요? 이영명. 2억 명이. 예. 그리고 이게 글로벌라이즈 된 자산 아닙니까, 지금? 뭐 그렇다고 전 세계가 봐야죠. 지금 뭐 사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에서 ETF 시장을 열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그 디지털 커런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DCCB인가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예, 센트럴 CBDC. 뱅크 디지털 예. 커런시. 예. 그 중국에서 베이징 올림픽 네. 때 실험해 봤는데 그거 흐지부지 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제가 그래서 이제 지금 에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같이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둘이서 손잡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돌아온 답은 아마 같이 갈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두 사람의 공통적 관심사가 우주에 있다. 그러니까 어떤 밸류를 창출해내야 되는데 그 밸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산업이 우주 산업 쪽에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답이 제가 들었어요. 답을. 그러다 보면 이제 트럼프하고 에론 머스크하고 거기에서는 격이 맞아요. 네. 그러면 자동차 시장에서 배터리가 중요한데 전기자동차, 테슬라는 전기자동차 시장인데 네. 트럼프는 내연기관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냐. 예. 테슬라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거다 그게. 2억 7천만 달러를 써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내세웠는데 과연 트럼프가 그 손을 놓을 수 있을 것인가. 놓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에론 머스크는 어디에 있느냐. 지하에 땅굴을 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뉴욕에서 LA까지 그 캡슐 전철로 한 1시간 만에 풍 가는. 아니 저희들은 웃을 수 있는데. 예. 아니요. 뭐 얼마든지. 예. 그다음에 지상으로는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가 다녀요. 예. 그다음에 약간 위에 드론이 떠다녀요. 예. 그 위에는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해요. 비행기나. 예. 그러면 위성이 또 돌아다닐 거고. 지하, 지상, 그다음에 공중. 여기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누가 다 점령을 할까? 그 이번에 딥식 사태 났잖아요. 네. 딥식 사태의 가장 저는 호들갑이라고 생각되는 게 뭐 앞으로 전문가들이 알아보시겠지만 오픈 AI 빅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서 쟤들이 해냈을까? 그래놓고 자 우리 공범화 시키는 거예요. 이진우 네. 수사님도 들어오세요. 저 오픈 소스예요. 예. 그러면 그 우리가 돈 세탁한다 그러잖아요. 예. 데이터 세탁하는 거예요. 어. 제가 이 소장님이 저기에 오픈 AI가 있는데 예. 여기다 연결시켜 놓고 예. 소장님 들어오셔라 무슨 PD님 들어오셔라 다 들어오시라 그러면 추적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국의 5마리 용이 호랑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미미했던 딥식이라고 하는 애들이 치고 나왔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이게 오픈 AI 빅데이터의 도용이나 무단 사용을 베이스로 하지 않고선 저는 불가능하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미국 쪽에서는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 일단은 호들갑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질문해 보면 되죠. 이진우 소장님이 미국에 계시면 네. 딥식 같은 기업들이 없을까요?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양원폰 같은 애들이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데이터를. 드글드글할 것 같은데. 드글드글하죠. 칼텍에서 MIT에서 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서 논문 나온 게 한두 편이 아니에요. 비슷한 예. 내용으로. 예. 그러니까 32비트 뭐 부동안 소수점을 32비트에서 8비트로 줄여서 믹스처 오브 엑스퍼티즈를 만들어서 막 어떻게 돌린다. 전문 용어를 제가 좀 썼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 게 미국에도 많아요. 그럼 왜 딥시크가 발표했느냐? 얘들은 데이터 갖다 쓰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그랬다가는 소송 걸리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제 단견입니다. 예. 네. 바로 이제 따끈따끈한 뉴스가 예. 가자 지구를 갖다가 미국이 예, 소유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도 일견 이해가 가요. 지금 하마스 치하에서 그 다 파괴된 거 콘크리트 더미 위에서 먹을 것도 없이 잘 데도 없이 그렇게 사느니 네. 뭐 이집트가 됐건 시리아가 됐건 요르단이 됐건 좀 이렇게 이주해 있고 미국이 그쪽 제거하고 뭐 불발탄들 무슨 좀 위험한 것들 다 제거하고 그다음에 지중해가 딱 붙어 있는 그쪽에 휴양지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럼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살만한 땅이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나는데 이제 이게 좌우지간 별난분이에요. 일단 뉴스의 헤드라인만 보면 이런 상또라이가 싶은 거예요. 그린란드 내놔라, 파나모나 내놔라 지금. 근데 문제는 돼 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걸 갖다가 단순히 영토 팽창주의 뭐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그 속내가 뭘까요? 표피는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내놓을 수 있는 산뜻한 아이디어고 또 저렇게 또 폄하하시네. 예, 또 노벨 평화상을 뭐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뭐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세계에서 주목받는 지도자들 한번 꼽아 보시죠. 푸틴의 아이디어는 뭐죠? 영토 확장 아닌가요? 푸틴이? 예, 영토 확장이잖아요. 이 푸틴이 내놓은 비전이 유라시아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아시아까지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정책을 피겠다 그래서 동방경제 포럼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시진핑의 정책이 뭐죠? 1대1로라고 하는 게 축소 정책인가요? 확장 정책인가요? 확장이죠. 확장이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너희들이 하는 그 확장 정책보다 나는 이런 확장 정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린란드, 파나마 그리고 저쪽 방금 말씀한 가자지구 이렇게 한번 내가 해보겠다. 그러니까 난리 났죠.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이스라엘만 삥긋이 웃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스라엘이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 내용이 이스라엘이 제안했던? 예, 이스라엘이 제안했던 내용이고요. 쏙내가 뭘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가자지구의 어떤 그 팔레스타인들을 추방을 하고 소개를 시키고 거기에다 도시를 재건하겠다. 그 쏙내가 뭘까? 저는 그냥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푸틴과 시진핑의 영토 확장 정책의 하나의 견주는 미국의 영토 확장 정책의 시나리오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관세 정책에서 나왔던 그 모습들 다 한 달 유예 시켜버렸잖아요. 캐나다, 멕시코 한 달 유예. 그 중국도 우리 이 소장님 아실 거예요. 미국에서 중국의 관세 10%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중국 외교부에서 다시 또 반대 관세 정책 발표했잖아요. 몇 분 뒤에 나온 줄 아세요? 미국이 발표하고
그 소위 말하는 보복 관세 보복 관세. 얼마 만에 1분 만에 나왔습니다. 1분 만에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미국과 중국은 핫라인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복 관세 내용을 훑어보면 콩은 빠졌어요. 제일 많이 수입하는 콩 미국으로부터. 그러니까는 또 금속 광물 중에서도 중요한 금속 광물은 다 빠졌어요. 네. 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중국에서 보복 관세로 때렸는데 사실은 미국의 심기를 건드린 내용이 별로 없어요. 경주에서 언제 우리 에이펙 회담이 열린지 아시죠? 10월 말 11월 초에 열리거든요. 예. 우리나라 경주에서. 예. 아마 그때까지 주고받는 이슈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정책이라든지 또 지정학적 어떤 리스크를 알고 있으면서도 던지는 저런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분이 원하는 거는 저거는 블라핑 카드일 것 같고 진짜 얻어내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없으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이 백악관 대변인이 이번에도 참 뭐랄까 아주 젊은 여성 진짜 딸도 한참 어린 딸 같은 백악관 대변을 씁니다만 일기 때도 그랬고 아주 빠릿빠릿해요. 지금 이 가자 지구 미국이 소유하겠다 하는 여기 이제 또 기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났는데 했는 말 중에 이게 있네요. 그 대변인 말이 트럼프 대통령은 틀에 박힌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많은 이들이 풀 수 없다고 주장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비전 있는 리더다. 그리고 대통령은 가자지구 재건 및 그곳 사람들의 임시주를 약속했다는데 저는 여기서 많은 이들이 풀 수 없다고 주장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 대목에서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게 이런 아이디어 낼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봐서는 에런 머스크. 국가 지도자 중에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중동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저 화약과 같은 저 지역을 갖다가 미국이라고 해서 내가 점령해서 그냥 이렇게 재건하고 휴양지 만들고 사람 사는 대로 만들기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드물다 싶은 생각도 들고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던질 수 있는 말이고 또 그런 교육을 받아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눈에는 그것도 보이겠다. 저쪽 원산의 명사심리 같은 데가 얼마나 그 트럼프 리조트 하나 만들기 좋은 데예요. 그렇죠. 이야기하죠. 충분히 이야기할 충분히 거죠. 얘기할 수 그럼요. 있는 예. 뭐 핵 적당히 값쳐줄게. 예. 그거 하고 그러면 저 위에 또 저 윗대가리들이 싫어하겠구나. 누구요? 김정은? 북한의 지도자 소위 말하는 기득권층들이 그렇게 개방되는 그거는 뭐 그 애들 설득인데 그러면 네. 조금 정리할게요. 예.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어쨌거나 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 연설에서는 나름대로 절제되고 압축되었다고 보는데 네. 제가 주목했던 게 오늘 살짝 이렇게 주제하고 연결이 되네요. 그때 윌리엄 맥킨리 25대 대통령을 언급했어요. 예. 이 윌리엄 맥킨리가 관세 정책으로 처음 도입했던 양반이고 예. 근본위제를 갖다가 시행했던 양반인데 예. 윌리엄 맥킨리가 예. 아니 그러고 보니 왜 이 윌리엄 맥킨리 하고 많은 그 전임 대통령 가운데 윌리엄 맥킨리를 언급했는가 싶었는데 금이 지금 이렇게 뉴욕으로 런던으로 막 금괴가 몰려온다 하는 거 네. 요거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영토 확장 이 부분은 먼저 앞으로 계속 이제 뭐 거대 담론으로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아까 연방 정부에서 희망퇴직도 받고 하는데 자 증시는 지금 그래도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근방에서 놀고 있는데 그럼 박사님 보시기에 미국 경제하고 증시 압축적으로 한번 요약하시면 지금 여기서 금년에도 그러면 미국장 가서 재미 볼 수 있을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4년 임기를 놓고 네. 전반 2년은 재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 2년은 근데 후반 2년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를 요약하면 예. 그 세 단어로 Revolution of Common Sense입니다. 상식의 혁명 또는 진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776년 그 당시 토마스 페인이 이야기했던 Common Sense 상식이라는 독립전쟁의 모토가 됐던 상식과 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2024년, 25년의
상식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음흠. 과거에 입헌군주제에서 탈피해서 이제 독립국가로 공화정을 채택하자라고 하는 게 상식이었다면 트럼프가 생각하는 새로운 상식의 진화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기축통화, 국가의 위상, 미국의 역할, 글로벌 무역 질서의 변화, 미중 간의 어떤 향후의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러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그 플럭추에이션, 우리나라 뭐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신다. 예. 그래서 저 같으면 저는 뭐 장기 투자를 하셔라라는 말씀을 늘 드리는데 네. 10년, 20년 지금 뭐 엔비디아 만약에 차트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엔비디아 주가 변화를 보면 네. 과거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아마존 같이 이렇게 J커브 그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언젠가 한 번은 출렁거림이 올 시기가 있을 건데 그게 언제쯤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그러니까 27년에서 28년 사이에 한 번 만약에 버블이 온다면 그때쯤이면 버블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예. 또 아유, 한 시간이 후딱 가네요. 예.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